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성도 고속도로 사고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서울 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에 설치를 진행하고 있던 교량의 상판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이제 교량 상판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이 있어서 이 노동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오늘 오전 9시 49분쯤입니다. 경기도 안성시의 서운면 삼평리 인근인데 서울 세종 고속도로 특히 이제 천안부터 안성 구간을 건설하고 있는 909 지역이고요.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놨던 상판 4개가 연달아서 떨어져 내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위에서 작업 중이던 10명의 노동자들이 바닥으로 추락을 했고 이 중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국적 보니까 지금 한국인 7명, 중국인 3명인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부상자 6명은 각 지역 그 대학병원으로 분산 이송이 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5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인 상황입니다. 또 사상자가 너무 많은 대형 사고 났군요.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가 특히 필요한데 오늘 사고 난 상황을 좀 보니까 이 런처라고 불리는 이제 크레인을 이용해서 상판에다가 이제 빔을 설치하는, 그래서 교각 위에 이제 빔을 설치해서 단단하게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현장을 지나가던 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이 장면이 찍히기도 했는데 상판을 받치고 있던 이제 교각은 2개씩 짝을 지어서 일렬로 서 있었는데 그 위에 올려져 있던 상판이 거의 동시에 4개가 우르르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들이 이제 추락을 하게 된 거고요. 언론에 보도된 사고 장면을 봤던 전문가,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같은 경우는 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편하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그 사고에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빔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서 연결되어 있던 다른 빔들이 줄줄이 도미노처럼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사고 원인 관련해서는 소방당국의 구조 작업이 종료되고 나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제 원인을 좀 짚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현장에 산재 예방 감독관을 급파를 했고요. 고용노동지청에서는 현장 출동을 해서 작업 상황을 살핀 뒤에 이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일단은 워낙 이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 당연히 철저히 밝혀야겠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또 죽고 다쳤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탄핵 심판 변론 종결 과정에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마지막 그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본인의 그 최후 진술을 직접 할 거다라는 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오후 2시에 헌재에서 시작할 때는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4시 36분쯤 헌법재판소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아마도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한 직후에는 증거 자료들을 추가로 채택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굳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 헌재에 도착을 했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본인의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 나서는 대통령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국회 국조특위에서는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좀 의혹 제기가 나왔는데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란색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보통 이제 피고인들이나 이제 피의자들은 이 차량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파란색 호송 차량 대신에 캐딜락 차량,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제공하는, 경호처에서 호송 차량을 호위하는 형식으로 따라붙고 있는 그 캐딜락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헌재에 출석할 때마다 법무부 차량을 타지 않고 그냥 경호처 차를 타고 이동을 했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경호처에 캐딜락을 탑승한다는 거는 그게 단순히 특혜다 이런 여부를 떠나서 일단 거기에 이제 탑승을 하게 되면 자유롭게 누군가와 이제 통화를 한다든지 별도의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는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 윤석열 피청구인이 따로 지시하는 것 아니냐.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문제다라고 윤건영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의 김대경 경호지원본부장 같은 경우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이제 답변을 못 드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윤건영 의원이 일단은 확인을 해가지고 국조특위에 별도 보고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범죄적 행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동안에는 당연히 그 파란색 호송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는 걸로 모두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을 벌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만약에 캐딜락 차량을 타고 경호처 직원들이랑 별도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벌였을지는 뭐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라면요. 김성훈 차장의 범죄 혐의 중에 분명히 또 하나 추가되는 것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김성훈 차장의 주요 범죄 혐의는 이제 경찰의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있다.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것도 어떤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인해 봐야겠죠. 자, 오늘 국회 측 최후 변론은 뭐였습니까? 네, 일단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마지막 변론에서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파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얘기가 이광범 변호사가 오늘 이제 주로 마지막 변론을 했는데 피청구인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 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고 12월 3일 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현실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에 대한 전복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잠재적 정적을 제거하는 데 몰두했고 다수의 야당과의 협치만이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지만 총선 참패가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대통령이 빠져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누구를 과연 계몽을 하겠다는 것이냐.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도 없다. 다시 국정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가 있겠느냐. 국민과 더불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갈망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파면을 요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 아직 뭐 물론 본인 진술은 안 나왔고요. 아직 시작 안 했죠. 최종 변론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리고 최종 변론의 내용을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것이 윤석열 피청구인 쪽의 최종 변론에서도 또다시 부정선거론을 이제 설파하는 이게 어제부터 짐작은 했었잖아요. 이런 추측들은 뭐 다 나왔는데 똑같을 것이다. 그런데 역시 똑같군요. 지금까지는요. 지금 이제 부정선거론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친중 성향을 드러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라고 하면서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도 중국이 개입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단하군요. 마지막까지 계속 어떤 그 극단적이고 망상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군요. 지금 보면 뭐 대왕고래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해서 산유국금을 물거품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나 봐요. 근데 이거는 그 정부 행정부가 경제성 없다고 스스로 조사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관계도 좀 틀린 건데요. 실제로 대왕거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시추가 이루어져서 시추의 결과로 중간 평가를 해본 결과 경제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태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 측에서 여러 번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만 국회가 갖고 있는 헌법적 고유 권한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감액 권한이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고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그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반헌법적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보면 어떤 그 헌법 재판에 대한 변론 의지는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좀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면 지지자들, 극렬 지지자들을 향한 어떤 선동 외에 이 어떤 재판 자체 또 여당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오늘 아직은. 네. 일단은 뭐 계속 변론이 진행이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만은
북한의 지령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야당이 야기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윤석열 피의자 본인 얘기가 아니고 변호인단 얘기죠. 변호인단 예, 얘기입니다. 예. 이런 취지의 지금 변론도 요 내놨는데요. 직전까지 얘기했던 지금 막 하고 있는 윤석열 피청구인 본인이 진술한 내용들이고요. 요 직전까지 말씀드린 거는 지금은 윤석열 피청구인 본인은 아직 이제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측입니까? 네, 윤석열 이거 예. 다가요. 네, 대리인단에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최종 변론이 진행 중인 예.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예. 비상계엄의 이제 배경 중에 하나로 예. 북한의 지령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이 모든 게 변호인 측 얘기군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거론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아마도 윤석열 피청구인 본인의 최후 진술은 예.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아직 이제 국회 측의 소추인단을 이끌고 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최종 변론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본인 더 진술 시간이- 아직 시작 안 됐군요. 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오후 늦게 예. 뭐 저녁 7시, 8시 이후에나 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이 될 정도로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남은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윤석열 피청구인의 대리인단에서 이제 하는 예.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국회가 이 탄핵을 진행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예. 탄핵을 진행했다라는 이유를 들기도 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사실상의 지령을 받고 사회 갈등을 야기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음모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주장 중에 무슨 국회 봉쇄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봉쇄가 의장 월담 영상까지 공개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헌법재판소에 그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월담 영상을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계리 변호사가 예. 이유를 덧붙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담을 넘어가는 장면을 재생을 하면서 동영상을 재생을 하면서 누군가와 이재명 대표가 악수를 한다. 계속해서 아무 제지 없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네. 별다른 제지가 없는데도 굳이 이제 담장을 넘었다라는 취지의 아니 문을 설명이고요. 닫아놨으니까 담을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가요? 예.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예. 마찬가지인데 월담하고 있는 장면에 이제 사진을 제시를 하면서 우원식 의장이 담을 넘으면서 뒤에서 누가 사진을 찍어줬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자유로운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국회를 누군가가 통제하거나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굳이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는 장면을 연출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없는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담을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정문을 막고 거기다 어떤 군경을 배치해 놨으니까 그걸 피해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은 그날 현장에 있었던 예. 여러 유튜버들의 현장 중계 영상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바고요. 이렇게- 저도 예. 그날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에 국회에 가서 국회 현장, 국회 정문 앞에 있었는데 경찰 인력들이 통제를 하고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날 국회 앞에 도착을 했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의원한테 지금 경찰이 정문을 막고 있으니까 정문으로는 들어가시기가 힘들 거다. 예. 저쪽에 이제 수소차 충전소 쪽에는 담을 넘어간 국회의원들이 이미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물론 윤상현 의원은 담을 넘기는커녕 이제 국민의힘 당사로 가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이 경찰의 현장 통제 혹은 이제 군의 현장 통제 때문에 국회를 못 들어가고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예. 기자들이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도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예. 왜 국회로 와서 본회의장에 출석을 해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동의를 하지 않고 당사에 있었냐라고 계속 기자들이 이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로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군인들이 막고 있어서 못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당사로 왔다. 라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근데 어떤 할 얘기 없어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전 국민이 지금 헬마 말씀하셨듯이 전 국민이 지켜본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어떤 변론을 한다는 것도 참 기상천외하긴 합니다. 이게 월담 그러니까 그 월담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봉쇄를 안 한 증거라는 그 논리는 정말 기상천외하군요. 사실 뭐 그 현장 장면들에 대해서는 여러 증언들이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본인도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잡혀갈지 몰랐기 때문에 마치 이제 길 가는 행인처럼 자연스러운 척 하다가 이제 담을 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그리고 뭐 이소영 의원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증언을 했습니다만 옷이 찢어져 가면서까지 뭐 이제 국회 담장을 따라서 빙빙 돌다가 틈을 봐서 넘어오고 이런 국회의원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날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었던 국회의원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발언이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어떤 이 변론이 이것만은 아니어서요. 보면 뭐 워낙 어떤 뭐 김계리 변호사는 그랬다면서요. 7.6%가 국회의원 300명 중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다. 네. 그래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전두환 때나 쓰던 논리 같은데요. 국가보안법 위반을 왜 하게 됐는지 그 역사를 보면 완전히 드러나 있는 어떤 사실들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세월이 한 4, 50년 전 뒤로 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 변론이 실제로 윤석열 피청구인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된다는 의도 생각. 자체는 예. 아마도 지금 헌재 재판소 앞에 가 있는 극우 어떤 지원 세력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국가보안법 위반하는 그 시위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북한 공산대력과 동조한다고 잡아내려고 그랬고 네. 그 시대가 진짜 한 50년 전, 40년 전 그런데 50년 전쯤 되죠. 지금 뭐 정확히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 시대로 완전히 돌아오고 싶은 어떤 강한 열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보면요. 뭐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연장선상에서도 뭐 일종의 색깔론이 있는 건데요. 예. 오늘 이제 김계리 변호사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에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대국민 담화를 할 때 현재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되었으며 입법 독재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예.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북한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는 증거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이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의 어떤 지령을 받고 국가 전복을 시도했다고 하면 현행법에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막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비상계엄이 필요한 문제냐라는 거는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면 될 건데 굳이 왜 비상계엄을 했느냐 이 논리적 연결관계가 성립되지는 않는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말입니다. 여당. 그 약간의 자세 태도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솔하게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 그러니까 약간 유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번 주 들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약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격성 발언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런 발언들이 뚝 끊겼습니다. 분명한 기류 변화다. 이렇게 기류 변화의 징조다. 이런 징조가 있으면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제 예. 헌법재판소에서의 이제 최종 변론기일을 앞두고 사실상 기류를 바꾸고 있다라고 이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에게 큰 불편과 전국 불안정을 가져다 준 점에 대해서 진솔한 대국민 사과 내지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예. 일종의 사과가 최종 변론에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물론 여기도 이제 명백한 한계는 있습니다. 예.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한테 불편을 줬다. 혹은 전국의 불안정을 초래했다. 예. 그러니까 사과의 이유가 이게 된다면 실제로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좀 동떨어져 있긴 하죠. 예. 지금 뭐 앞으로 이제 최종 선고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그날 생중계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는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영구집권을 획책했던 건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어떤 시각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명태균 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명태균 씨 얘기하기에 잠깐 앞서가지고 조금 전에 그 윤석열 피청구인 측의 이제 변호인단에서 예. 최종 변론하는 중간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중에 하나로 정책 발목 잡기를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소위 이제 첨단 에너지 3법을 야당이 반대해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는 걸 이제 무산시켰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뭐 국가 기관 전력망을 확충하는 법안이라든지 고준위 방패장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라든지 뭐 해상 풍력
발전과 관련된 특별법 이런 것들을 이 첨단 에너지 3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정부에서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야당이 반대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민주당의 김원희 의원이 곧바로 팩트 체크를 해서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에너지 3법은 여야가 이미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끝에 여야 합의로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2월 26일에 법사위, 2월 27일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국회에서 진행을 해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 법안을 두고도 국회가 발목 잡기를 해서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거짓말이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헌법재판소 대재판정에서 결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윤석열 피청구인은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기대는 저는 되질 않습니다만. 자, 명태균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사인에서 새로 밝힌 녹취가 있는데 지난 2022년 5월 9일에 이루어진 녹취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취인데요. 그 유명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약 40분쯤 뒤에 이루어진 통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명태균 씨 사이에는 이른바 당에서 말이 많네라는 그 녹취. 그래서 뭐 본인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의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거라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 통화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걸어와서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사모님. 제가 있는데 애들이 거리 있는데 다시 있어. 유상이 안 되니까 조용히.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사실은 이 얘기는 이미 이제 명태균 씨가 여러 번 강조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2022년 6월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강혜경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랑 이제 통화했었던 이 내용을 여러 번 들려줬다는 거고. 그래서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는 그 유명한 문구거든요. 지금 들으신 부분에도 나옵니다. 잘 될 거예요라는 부분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윤한홍 의원을 거론을 하면서 이 인물들이 반대하는 거를 돌파해서 김영선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나누고 이 통화 녹취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중간에 윤석열 당선인의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목소리 중에 이제 윤상현이라는 이름도 등장을 하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관련 논의를 꾸준히 해왔었던 사실상 함께 이 얘기를 논의했었던 두 당사자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굉장히 좀 문제적인 정도면 장면입니다. 추가 증거 필요 없이 공천 개입했다는 직접 증거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당선인도 사실은 공천에 이런 식으로 직접 개입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공적인 어떤 지위가 없는 그러니까 그 민간인 사인에 불과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당선인과 그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본인이 어떤 지침을 주고 뭐 자기가 잘 아는 또 다른 민간인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게 거의 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뭐 수사를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처벌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이런 녹취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녹취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어떤 설에 어느 정도 또 힘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흘러나왔던 녹취들에 비하면 직접적으로 그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었던 녹취들은 훨씬 더 강도가 강하고 또 이제 정황이 직접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